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민주평화당이 분당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신당 창당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등 내홍이 심각합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에서는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정당인 민주평화당 분열과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참석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남 완도 진도를 지역구로 하는 윤영일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민주평화당 전남도당 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예, 오늘 토론 패널로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렇게 두 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먼저 민주평화당이 위기 상황입니다. 그 민주평화당에 이제부터 분열로 가느냐, 그렇지 않고 새로운 혁신의 길을 가게 되느냐,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민주평화당의 지역적인 기반이 호남이다 보니까 지역민들의 관심이 대단합니다. 지금 그 민주평화당 분열 원인, 윤영일 위원장께서는 지금 이 비당권파시죠. 예, 그 비당권파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 반발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우선 당권파, 비당권파 이런 구분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직은 그러한 구분들이 물론 정당 정치가 계파 또 이런 분파를 늘 얘기를 하고 하는 법입니다만 좀 이르다 하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저희들이 출발이 이렇습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이 말씀 그대로 호남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그러니까 호남당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호남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그 김대중 정신을 살려서 저희들이 잘 해보자고 하기 위한 차원에서 당초 국민당으로부터도 분리되고 해서 민주평화당이 창당이 되어졌는데, 최근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치 상황과 여건이 녹록치가 않다고 하는 걸 저희들이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첫째로서는 가장 국민들에게 피부로와 닿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지율이 이후에 어떻든 간에 지지율이 아주 참 부끄러울 수준이라 하는 점이었고, 두 번째는 그 책임이 누구에 있거나 간에 내적으로는 많은 이제 논쟁도 벌이고 토의도 했습니다만 리더십이 부재 상황이다. 즉 항의하는데 제대로 된 항의를 해나갈 수 있는 선장과 선원들이 이 대열을 갖춰서 해내기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리더십이 부재다. 네, 리더십이 부재하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호남 정치에 대한 이 기여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역할도 그렇고 특히 호남의 이익과 권익을 대변해야 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한 논제를 갖고 토의를 벌였습니다. 네. 토의를 벌인 결과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네. 공감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방법상으로 이대로는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타개하게 하느냐, 어떻게 저희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국민의 지지를 올릴 수 있겠느냐, 즉 기대 여망에 부응하겠느냐 하는 그런 방법론상에 있어서 지금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이 하신 것처럼 지금 당대표를 맡고 있는 당권파 입장에서는 소위 당권파 입장에서는 기존의 당 체제 또 당대표를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자강론이라고 얘기하죠. 예. 더욱더 강한 그런 방법으로 다져가면서 조직 강화를 하고 해나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자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전제하에 그런 것들이 신뢰를 잃는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들이 공개의 사실일 텐데 그거를 누가 믿고 따를 것이며 또 지지를 해줄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모습으로 내려놓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가면서 그 출발선상에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보자 예. 하고 하는 거가 이제 소위 말하는 변화와 희망의 정치 연대입니다. 네. 연대 모임인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저희들이 그 주장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희망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치인들, 중진들, 당직을 맡았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워놓고 자, 우리는 문호 개방하고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게 되니까 예. 같이 오셔서 같은 그러한 변화와 희망의 그런 정치 세력을 규합하고 만들어 보자. 네. 그러한 차원에서 시작이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제가 당권파, 비당권파 그런 부분들이 크나큰 의미를 부여할 그런 단계는 아직은 아닐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그런데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영일 위원장께서도 당권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소위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지금 그 22일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동영 대표가 분명하게 이게 해당 행위다라고 규정을 하고 해산을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그 박지원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이 주의, 그 다음에 이런 경고 말을 계속 날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이대로 안 된다라고 해서 정 대표와 잘할 수는 잘 해보기는 하겠지만 지금 이걸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 당 대표라든가 당권을 내려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이제 언론들이 네. 당권파, 비당권파의 네. 이 갈등이고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내년 총선을 겨냥한 내년 총선의 공천 룰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기 전에 이 어떻게 보면 공천 싸움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소위 정치판이니까요. 네. 정치 세력들의 그러한 활동이고 움직임이니까 그런 얘기를 쉽게 하는 거고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당권파, 비당권파 분류 이런 경우도 언론에서 쉽게 그렇게 많이 분류를 하더라고요. 통상 보면. 리더십에 아까 저기 그 물러나야 저는 되는 지금 이유 중에 하나가 언론상으로는 예, 물러나야 되는 비당권파의 이유 중에 가장 두 번째로 리더십 부재를 얘기를 네. 하셨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당권이 제대로 리딩을 하지 못한다, 이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선언을 해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요. 기본 전제가 네.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의 민심이요. 저희들이 그 문제 의식을 그대로 직시해서 받아들이고 솔직히 인정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승용 대표님, 네, 지금 네. 현재 그 호남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관심사안이 되고 지금 현재 그 우리가 국민의당에서 최초 15분이 탈당을 하셔가지고 만들어 정당이 민주평화당이고 지금 그 중에서 10분이 이제 또 거기에 반발을 하고 이런 나서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 지역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평화당 분열 원인 무엇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우선 호남 기반 정당이라는 게 과연 맞는가 저는 좀 의구심이 있는데요. 뭐 지역 출신 의원들이 뭐 다수니까 거의 대부분이죠. 호남 정당 아니냐. 그런데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이 어떻게 호남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임하는 것과 실제 현실은 좀 다를 수 있다. 자임하는 것과 실제 네네, 현실이 다르다. 그렇습니다. 네. 실제 호남 정당이 아니죠. 제가 보기에 호남에서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는 정당은 민주당입니다. 60% 가까이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이게 현재의 민주평화당 분열의 원인이라고 보는데요. 네. 단적인 예를 들면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이 약 20% 중반 24%대에 육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3분의 비례대표의 의석을 얻었지요. 어찌됐건 그 과정, 그 이후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갈리는 과정에서 그 20% 중반대의 지지율이 바른미래당 7 내지 8%, 민주평화당 1 내지 2% 반토막이 난 거죠. 결국은 이 두 실험이 실패했다라는 것이 국민적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 실패의 원인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저는 지지 기반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우선 분당 과정에서 호남이라는 지지 기반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지 기반이 양쪽 다 없습니다. 한쪽은 호남 정당을 자임하긴 하지만 실제 지지는 받지 못하고 있고 한쪽은 호남의 지지 받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은 정당이 돼버렸고요.
지지 기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념적으로 본다면 중도 통합정당으로서 국민의당이 출발을 했는데 그 중도 정당이 바른미래당과 좀 더 오른쪽으로 간 바른미래당과 좀 더 왼쪽으로 간 민주평화당으로 갈라지면서 중도 분열 정당 체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네. 중도 유권자들이 지지할 정당이 사라져버린 거죠. 또 하나는 정책적으로 지나치게 민주평화당은 집권당과의 보조를 통해서 생존을 유지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했고 상대적으로 바른미래당은 이쪽도 저쪽도 아닌 갈팡질팡 스탠스를 보여왔던 거죠. 그래서 지역, 이념, 그리고 어떤 양당 체제에서 어떤 견제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각 현재의 다당 체제에서 어떤 의제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모두에서 사실은 국민이 지지할 만한 정당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는가. 결국은 선거를 앞두고 이런 지지부진한 모습을 뭔가 분위기를 일신하고 어떤 세력을 재편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는 있다. 그 지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양당 내부에서 통합의 흐름들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의 돌파구로 이렇게 봐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흔히 쉽게 표현하는 대로 이탈이라고 보고 이게 신당 창당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탈의 차원이 아니죠, 저희들은요. 그러니까 그 말씀입니다. 적어도 이 호남의 이익과 그리고 정통 민주주의의 그런 역사 또 그거를 적통을 개성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위한 몸부림 차원에서 네. 여지껏 우리는 노력한다고는 했지만 많은 여론이 질타를 받게 되고 또 국회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가면서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신뢰를 잃고 그러한 결과로서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물론 신뢰성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예.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기존의 불신을 자초했던 또 불신을 가져왔던 그런 이 근본 원인부터가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 같이 노려놓을 테니까 중진 의원들도 다 물러서라. 우리가 요구를 한 겁니다. 다 같이 네. 요구를 해서 다 내려놓자고 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자 방법상으로는 같이 새로운 어떤 길을 찾고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즉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데서는 인식을 공감하면서 대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는 아니다. 우리가 지킴으로써 그걸 만들어내겠다. 아니다. 우리는 그러면, 열어서 오게 하게 함으로써 만들어내겠다. 그런 알겠습니다.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럼 내려놓는다라는 표현에는 내년 총선 불출마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불출마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냐? 네. 지금 현재서는 새로운 정치 세력, 지지 세력을 만들기 차원에서 문호 개방하고 저희들 역시도 어떠한 당직이고 어떤 것도 예를 들면 공천권이고 그 밖의 것들도 직접적인 영향, 압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겠다. 당직에 대한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인 것이요? 네, 그런 거죠. 불출마하고는 다른 거죠. 왜요? 정당이 불출마하고 정권 자체를 싸울 그런 의욕을 자체를 잃는다고 하면 정당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 민주평화당의 이른바 그 이탈까지는 아니어도 변화와 희망의 대한연대 이 부분이 지금 제3지대 신당 창당 이런 정계 개편의 주도 세력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오승훈 저는 대표님. 다음 총선에서 만약에 제3정당이 통합정당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저는 상당히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네. 민주화 이후에 치러졌던 13대부터 20대 총선까지 쭉 보면은요. 여당, 집권당이 이 중간선거 의미의 총선에서 승리했던 게 딱 두 번입니다. 15대 총선과 19대 총선이었는데요. 네. 김영삼,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고 15대 총선은 김영삼, 이회창 투톱 체제로 총선을 치렀고요. 19대는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선대위원장 체제로 선거를 치렀던 딱 두 번만 집권당이 이겼습니다. 네. 이겼던 원인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민생 경제가 살만했다라는 거. 예. 소득 불평등이나 이런 부분 지표들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물가라든지 이런 생활 지표들이 좋았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정당 혁신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해창을 영입하면서 이른바 대쪽 이미지를 활용해서 정당 혁신을 했고, 뭐 기억하듯이 19대 때 박근혜 천막 당사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 왔던 그런 변화의 흐름들을 계속 이어갔던 거죠. 예. 근데 지금 과연 민주당이
이런 흐름들을 계승할 것인가? 저는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라든지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근데 고전하더라도 상대방이 준비돼 있지 않으면은 그냥 민주당이 무난하게 이기는 선거가 될 텐데, 상대방이 만약에 그걸 대한 야당으로서 뭔가 모양새를 갖춘다면 상당 부분 민주당의 어떤 지지 기반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저는 뭐 지금 공천권 갈등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네. 지금 이대로 가면 지난 지방선거 때 보셨듯이 누가 출마하려고 하겠습니까?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아무도 출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천권 갈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재편을 해야만이, 원천적으로 그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 재편을 통해서 네. 결국은 지지 기반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의당 성공의 조건 수도권 호남 정당 지지 기반으로서 명확한 위상을 다시 정립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듯이 분열돼 있으면 표가 갈려질 수밖에 없고 승리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권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게 됩니다. 네. 통합하면 그만큼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중도 통합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처럼 그 집권당에 일방적으로 협조하는 대한야당, 야당은 견제하는 역할인데 사실상 집권 여권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건 존재의식, 존재감을 갖기 어려운 거죠. 이걸 이제 견제하는 정당으로서 의미를 가져야 되고, 최근에 아주 중요한 주장을 했습니다. 유성엽 원내대표가 네. 공무원 30% 감축. 예. 과 같은 공공부문 개혁과 같은 이전에 야당들이 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 제기를 통해서 제3당의 의미, 존재 가치들을 부각시킬 수 있다면 저는 뭐 하루아침에 집권당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국민의당의 성공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성공 가능성은 최소한 기반은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 소장님 좀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정치라고 하는 게 가능성을 열어가는 이 소위 말하는 기술 아니겠습니까?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의 최근의 정치 상황을 보자면 지금 현재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한 40% 되거든요. 인정을 하실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국당이 한 20%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당층이 한 25%입니다. 네. 나머지가 군소 정당들이 갖고 있는 극히 미미한 저희 당, 뭐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극히 지지가 미미한 그런 포션인 거죠. 그렇게 해 본다고 한다면 소위 정부 여당과 그러니까 민주당과 야당이 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박스권에 멈춰 있습니다. 묶여 있는 거죠. 지지율이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군소 정당들 저희 뭐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을 포함해서요. 예. 그런 정당들이 특별하게 또 뚜렷하게 지지 기반을 갖거나 세력을 확장하고 있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제 역할 제구치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세력 예. 그리고 그러한 지지 기반을 뭐 궁극적으로는 지지 기반을 확보이겠습니다만 그런 이익을 대변해주고 권익을 같이 주창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세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그러한 변화와 이 희망의 정치 연대다. 네. 그리고 그 말씀 네. 죄송하지만 대한연대 좀 답답한 부분 참 짤막하게 네.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하시는데 그러면 대한연대가 뭘 하려는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얘기를 그러니까요. 못하고 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지권은 사실 많은 부분들이 저희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던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 예산이라든가 SOC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을 과반수 이상을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지는데 저희들이 없어서는 통과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얻어내면서 물론 협상 과정을 거치는 거죠. 통과를 시키고 이렇게 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여당하고의 협조 관계를 구축해오고 필요에 따라서는 각을 세울 때도 있었지만 협조 관계를 구축해오고 했기 때문에 언론이나 정계에서는 범여권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저는 뭐 맞을 수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처음에 저희도 전제를 하고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정책 의장도 맡고 있습니다만 농업 정책 네. 또 그리고 낙후되어 있는 우리 호남이나 이런 게 특히 낙후되어 있는 SOC나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 이런 데에 대한 권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대변을 하지 못해왔거든요. 다른 정당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표방하고 나섰고 뭐 그런 대회가 있을 때도 직접적으로 그런 단체 집단들이 저희들하고 같이 힘을 합했다 하는 것들을 보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 그러한 세력들을 더 규합하고 그러한 이 낙후된 지역을 대변하고 그러한 약자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문제의 발상에서 그러면은 그렇게 출발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승용 대표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 좀 이렇게 민주평화당 입장에서 지금 대답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다시 한번 질문을 좀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변화와 드려보면 혁신을 위한 그러니까 변화와 희망의 정치 연대에 대한 출발을 썼다는 그렇죠. 기본 취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그렇다고 겁니다. 보면 지금 현재 당권을 쥐고 있는 정동영 대표는 지금 변화와 희망연대하고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건가요? 그래서요. 어제도 제가 같이 좀 얘기 좀 나누자고 해서 또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잘된 일이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듣고 왔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의 당 체제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보태달라.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객관적인 상황에서요. 그 리더십이 부재하고 지지 기반 이렇게 회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묻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될 게 아니냐 하고 하는 그 문제의 인식 출발이 조금 다릅니다. 방법이. 네. 그러니까 자기 당권을 중심으로 그 방법으로서 소위 말하는 자강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해내자고 하는 거고. 근데 지금도 아까도 그러한 것들을 이분법적으로 단정적으로 구분지어서 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린 거가 그런 데에 대한 논의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저는 그런 문제의식 출발에 방법론상의 그런 것들에 대한 식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의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들 하고 어제 저녁에도 그런 노력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지금 당장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이슈화가 된 게 아니고 지난 올해 초부터 잠재적으로 시작됐다가 3월부터 시작해서 4월 달에 극에 달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민주평화당 연구원에서 이 조사한 결과 그때 당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 제3지대로 나가서 신당 창당하자는 주장은 13%인 반면에 80%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정체성을 회복하자 이런 이 결과도 만들어냈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아니요, 이 부분은 이제 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떠한 경우는 여론조사건요, 특히 통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주체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의도성을 이걸 가지고 했다는 해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저는 그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는 게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인데요. 네. 민주평화당 전국 지지율이 1%입니다. 그러면 아마 1000샘플을 해야 되는데요. 1% 정당 지지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층에서 1000샘플을 하려면은 몇 억이 들어야 됩니다. 여론조사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의미가 해야 없는 의미가 없는 불가능한 겁니다, 조사입니다. 의미가 없는 조사.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국민하고 괴리가 있다고 하는 걸 느끼듯이 이런 건 역시도 통계학적으로도 어떠한 것에 대한 조사를 하려면 어느 신뢰 수준에 어느 정도의 표반 오차를 갖고 만들어내야겠다고 한다면 조사해야 되는 샘플 수가 있고 그에 대한 응답률 같은 것도 고려하고 계층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단적으로 이거 조사하려면 억대 예산이 듭니다. 그런 데에 대한 고려가 샘플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 정당의 전립 기반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정도 돈은 저희들은 드려야 그러한 되지 통계 통상 뭐 이런 여론조사가 뭐 1000만 원 내에 뭐 예산으로 되는데 상식적으로 그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서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론조사라는 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질문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알겠습니다.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논의해야 될 부분이 좀 많아서 좀 얘기를 좀 더 외연을 넓혀보자면 지금의 이제 그 변화와 희망연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회이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바른미래당의 내용이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출발이 같았던 이 부분이 바른미래당의 분열이 이게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필연적이라고 보는데요.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누구도 바른미래당이 내년 총선에서 기호 3번으로 정당이 유지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이른바 바른정당계 쪽에서도 이 현재의 바른미래당의 어떤 당권을 장악해서 손학규 대표 체제를 빨리 무너뜨리고 안철수 유승민 체제로 변화를 통해서 다른 제2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의원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반면에 이제 호남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대로 가다가는 뭐 출마 자체를 포기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국민의당 플러스 알파, 흔히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 정도의 정계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공통의 문제의식이 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내부 구성원 누구도 바른미래당이 내년 총선까지 지속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어떻게 그 정당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내부에서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정계 개편은 불가피한 거고 정계 개편의 시점이 중요한 건데요. 네. 가장 큰 변수는 안철수 전 대표 귀국 시점입니다. 지금으로서는 9월 중순 정도에 아마 귀국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요. 네. 귀국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 바른미래당의 최대 주주 지분은 안철수 전 대표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귀국과 동시에 당권과 그리고 이후 정계 개편의 주도권을 안철수 전 대표가 쥐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 귀국 이전에 어찌 됐건 정계 개편을 위한 중요한 어떤 포석들 그리고 행동들이 이루어져야만이 이후에 정계 개편 과정에서도 의도한 대로 뭐 이런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좀 약간 조급해하시는 그런 느낌들도 있고요. 뭐 그런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네. 지금 그에 말씀하신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지금 부연해서 말씀해 네네. 주시죠. 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그에 대한 것들이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의 우리 호남계 의원들이 국민당에서도 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분열이 되어진 것들이기 때문에요. 예. 당초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로는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바미당 쪽에서 있으리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네. 혁신위원회가 예, 예. 왜 그러냐? 거기서는 당초부터가 한지붕 두 가족이었고 지금은 한지붕 세 가족이거든요. 예. 근데 한지붕 두 가족일 때도 절대 결합할 수 없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쪽에서 늘 접촉도 하고 저희들은 이혼 생활 활동을 하니까 친분도 갖고 교분 갖고 접촉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논의도 했다고 하는 것들 이미 언론에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했는데 기대도 기대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예측이 원활한 방법으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는 더 꼬였지요. 지금 와서는 더 소위 말하는 한지붕 세 가족의 구도가 더 고차가 되어졌고 그 한지붕 세 가족이 어떤 방법으로 이합 집단을 하고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구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건데 다만 그전 중에서도 저희들이 완전히 소위 말하는 보수하고 극보수층하고 개하고 우리하고 결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같은 거는 뭐 점치는 사람이 없을 거고 네. 다만 그쪽에서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하고 그래도 호남계라고 자처하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 어떤 방법으로 결합을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이 연대를 이루어내고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이제 방법상으로 남게 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그 시점은 이제 사실은 지나가 버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때는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한때 우리 손학규 대표께서 그런 결단 내려서 그렇게 할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저희들 생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만 그게 또 건너갔습니다. 지금 와서는 더 내용을 겪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혁신이하고 총선 기획단하고의 그런 갈등 분야나 또 안철수 대표의 전 대표의 귀국하고 맞물리는 정계 개편 그런 과정에서 하게 되는데 아주 구도가 복잡해졌는데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수만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 그대로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지지층 40%, 한국당의 지지층 20%도 무당층의 25% 이런 세력을 아우를 수 있는 국민들은 그걸 간절히 바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부재하다는 하는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통감을 하고 네. 제대로 해보자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강력한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데 역시 정치 세력들끼리의 서로 이해관계의 싸움이고 또 이 전략과 또 이념상의 그런 구도를 놓고 싸우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만만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쉽지도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또 다른 데서도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변화와 계획을 위한 정치 연대가 그야말로 이제 정계 개편의 시발점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관심을 갖는 거는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귀국을 하고 지금 방금 윤 위원장께서도 이 시기를 놓쳤다라는 이런 표현을 좀 쓰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지나치게 머무르다가 늦게 출발을 했든지 아니면 지금 시작을 했는데 타이밍이 맞지 않든지 이런 좀 뭐가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소위 이제 그 사고의 프레임 틀을 한번 놓고 보자면요. 네. 뭐 죄송합니다. 저도 정치인이지만 정치인들이요. 어디에 많이 매몰되냐면 공의, 정의, 가야 할 명제, 큰 길 이런 거를 놓고서 그걸 먼저 전제해 놓고 갈 계산을 하고 이해관계 따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해관계 먼저 계산하고 해버리니까 이해관계를 먼저 계산한다. 공이나 정의 이런 네. 것들이 무너져서 나중에는 헤매는 겁니다. 방향을 잃는 거죠.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너무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각 당 어느 당이건 마찬가지고 저는 그걸 여실히 보아왔고 제가 직접 접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강하게 대항도 해보고 반대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 정치가 올바르고 가겠냐고 해서 제가 또 싸워도 봤습니다만 우리 당도 예의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중진절 의원이거나 대표성을 갖는 그런 분들한테도 제가 계속 어제도 얘기했고 다른 분들한테 있고 심지어는 우리 당의 고문들께도 제가 제발 그런 큰 틀 속에서 떳떳하고 제대로 된 간 길 갈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십사고 제가 부탁까지 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런 좀 진행 속도를 좀 빨리 높여보겠습니다. 정당의 목표가 이제 정권 획득이라고 하면 정치인의 목표는 당선인데 내년 총선에서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지금 민주평화당 소속이시고 전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만은 존립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그래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다 하고 한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은 이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기어코 당선되고 또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호남의 이익과 중소상공인이나 농업 이익 이런 거를 대변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표출이기도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이 그러한 기대를 부응하기 위해서도 즉 여지껏 우리를 믿고 지지했던 예전엔 그 기반이 있었던 건데 네. 그런 것들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다시 새 길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우선은 외연을 넓혀서 그렇게 해보자 하고 하는 것들이 꼭 먼저 신당하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네. 방금처럼 그러한 취지하에 다 같이 모일 쓰는 그런 방법을 해서 그 지지 기반을 확보를 하고 우리가 뚫고 나가자 네. 하는 그런 모색을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민주평화당이 분열한다라고 하는 것이 호남을 전체적으로 지지 기반 아까 오승용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면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판에서 이 점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또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구도다.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도 못할 뿐더러 참 이상한 구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옳지 않은 구도다라고 하는 것 시각도 있는 거고요. 자, 이 상황에서 민주평화당의 분열과 이 호남 정치 그리고 이것이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명확합니다. 이거 아주 단순한 과정인데요. 단순하다고요? 네, 네. 중도 통합 앞서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네. 현재와 같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분열돼 있는 상태에서 총선을 치른다면 작년에 지방선거와 똑같은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네. 오히려 더 처참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하나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통합당이 중도 통합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자칫 대한연대가 민주평화당, 대한연대, 바른미래당 이 두 당에서 세 당으로 갈라지는 분열이 된다면 이건 뭐 결과는 뭐 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후보조차 찾기 힘들 것이다. 네, 아까 네, 말씀해 아마 주셨듯이. 지금 현역 의원들 외에는 아마 후보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될 거고요.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어려운 경쟁이긴 하지만 민주당과 굉장히 지난 20대 총선과는 결이 다른 힘겨운 경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지난 지방선거와 같은 참패는 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제 그 민주평화당의 분열 양상에서 가장 이슈로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이 어디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논란이 됐었거든요.
권노갑 고문께서 최근에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시사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명확하게. 지금 현재 민주평화당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그 부분이 이제 그 당권파를 의미하는 정동영 대표를 의미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거든요. 윤영일 의원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한 정신이 우리 민주평화당에 있다고 하고 하는 것들을 저도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게 당권파에 있냐 아니냐 하고 하는 것들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방법론상의 논의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근데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방금처럼 그런 데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정립도 하고 우리가 나름대로의 그러한 대안들 자체에 대한 합의를 더 구축하게 하기 위해서 또다시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고 그런 대표님들하고도 우리 고모님들하고도 네. 같이 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그런 분들도 역시도 똑같이 저희들이 대한 이 정치연대 네. 이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시고 공감을 같이 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통성이라는 게 네. 국민이 선택해서 확인해 주는 거지 권노갑 고문이 철인왕으로서 이렇게 해석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제가 떳떳하게 제가 선언을 해도 되겠다는 제가 말씀까지 제가 드리잖아요. 저희에게 있다. 왜냐? 제가 엊그제도 제가 그래 농민단체나 이런 데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의정 활동을 해보니까 이거 진솔하게 너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농업 예산이나 그런 사업 이런 것들은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네. 농산물 가격이나 수산물 가격 또 그 정책 경제가 이런 어려운 것들에 그런 상황이고. 어려운데 누구 하나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산은 계속해서 깎여왔거나 제자리였습니다. 정부 예산은 10% 늘 때 이런 것들은 깎여왔거나 제자리였거든요. 네. 내년 예산도 정부 예산 지금 계획상으로는 6.2% 정도가 증가 추세입니다. 증가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림수산 예산은 4% 정도가 지금 감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정부 네. 측에서요. 그렇듯이 우리가 호남이 실제로 누가 뭐라고 하거나 안에 SOC나 이런 것들이 취약하고 약하거든요. 지리적으로도 뭘 뿐만 아니고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농어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상황에서 농어민이라든가 중소상인 자영업자 이런 부분 특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출산 고령화 중에 고령화율이 알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들이 우리 네.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처럼 대변할 수 있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서 잘해야 되겠다는 의지 갖고 펼쳐야 된다. 이런 지역적 생각을 하고 이슈를 네.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 정당의 이미지를 높여보겠다. 그렇게 하려는 예. 의지 표출이고 그렇게 하려고 해내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 정당으로 좀 남아 보겠다라는 그런 식으로도 들리고 해석이 돼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목들이. 어차피 보니까요. 네. 우리나라의 지금 이것도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권익 이익을 대변하고 서로 그럴 수 챙겨야 되는 거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폴리틱스 is local 그랬거든요. 예. 그야말로 지역 정치 잘하고 지금도 그럽니다. 지역이 그걸 지역이. 챙겨주고 네. 더 해줘야지 하고 하는 요구를 저는 해도 더욱더 끊임없이 받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토론 시간이 대부분 마무리돼서요. 이제 민주평화당의 분열과 앞으로 이 호남 정치 변화라 어떻게 좀 바뀌어지고 이것이 어떤 계기로 좀 작용됐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발언은 맺은 말로 듣고 짧게 듣고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국민 여러분들께서 심려가 많으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정당인으로서 그리고 더 평화당에서는 정치획 의장과 전남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솔직하게 사과 드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당에서도요. 왜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될 텐데 뭐 비단 저희 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건 야건 민생 팽개치고 여지껏 싸움만 하다가 빈성국회, 식물국회, 동물국회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지 않습니까? 저도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본연의 자세 찾아가서 일을 하게 하되 어차피 전체의 국민의 이익을 다 대변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지역들이 고민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만이라도 차분히 챙기고 저희들이 차근차근 이익을 대변하고 찾아올 수 있어서 예산이건 사업이건 같은 법령상의 그런 것들도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걸 실현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호남 지방의 중요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그다음에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법, 버스, 철도 이런 것들은 다 고속버스 이런 것들은 다 대중교통화에서 감면도 있고 할인도 해주는데 섬 사람들이 발휘되고 있는 연안여객은 대중교통으로 인정도 받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해조류 산업 육성 지원법, 네. 해조류 산업이 답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지원 이런 게 없어서 법이 발의되고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민생을 외면하는 그런 국회 행태 때문에 통과를 네. 못 시키고 있는데 그런 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많이 힘 밀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뭐 거의 선거 유세를 방불케 하는 맺은말을 해주셨습니다. 오승용 대표님. 네네. 정당사를 보면 분열하면 망했고요, 소멸했고요. 통합하면 살아남았습니다. 이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분열을 통해서 지지부진한 지지를 통해서 분열하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 보여줬고요. 다만 관건은 다시 통합할 능력이 있는가? 통합하면 그 살 길이 있는 건 분명한데 통합할 능력이 있는가? 통합을 하려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기득권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야권 통합을 추진하는 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이렇게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평화당의 내홍을 지켜보는 지역민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의원 개인의 생존을 위한 공천권 확보 다툼인지 노선을 두고 펼쳐지는 정계 개편의 서막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민주평화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심각한 분당 위기가 가중되면서 정계 개편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민들의 선택지가 늘어날지 줄어들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요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